안녕하십니까. 이인진과학원 원장 이인진입니다. 오늘은 그 2023년도 정시 원서 쓸 때 주의할 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서 쓸 때 보면 가나다 군이 있습니다. 가나다 군이 있는데 그 가나다 군에서 하나씩 내야 되겠죠. 가군에서 하나 선택하고 그다음에 나군에서 하나, 다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군의 대표적인 대학들이 이제 고려대라든가 어디가 있지? 연세대학이 어디 있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PR 서강대하고 그다음에 서울대가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이런 데가 나군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군에는 어디가 있죠? 중요대학이 경희대학이 있나요? 그렇죠. 경희대 있는데 여기는 경희대 같은 경우는 가나군 아닌가요? 그죠? 가나다군이죠. 다군에서 우리가 볼 만한 대학이 이제 중앙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앙대라든가 뭐 건대 같은 경우라든가 뭐 숭실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나다에 걸쳐 있는 대학이고 얘는 뭐야? 나다에 걸쳐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지고 뭐 가에서 하나, 나에서 하나, 다에서 하나인데 쌤이 전략적으로 볼 때는 이 합격에 가는 것은 가와 나 중에 하나를 성부를 내야 되고 다군에서는 여러분들이 합격권보다는 조금 경쟁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다군에 낼 수 있는 데가 아까 말했듯이 중대라든가 건대, 뭐 숭실대 이런 몇 개의 대학밖에 없어요. 쓸만한 대학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려고 할 때는 좀 다군에서 성부를 내지 말고 가나에서 하나 안정권을 잡아라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나를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순수한 다군이고 그다음 여기는 가와 나가 동시에 같이 들어오는 대학이 되잖아요. 이런 거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무슨 말 알겠죠? 네. 만약에 가나다군이 있을 때 만약에 가군과 나군과 다군이 건국대를 꼭 가고 싶어. 그러면 같이 돼도 괜찮나요? 가군 건대, 나군 건대, 다군 건국대 괜찮나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가나다는 한 군데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다군, 이제 아시겠죠? 이런 원리로 가와 다의 군과 그 다음에 나와 다군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나다 모두 들어가는 군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디야? 고대 세종 같은 경우라든가 강원대, 그렇죠. 이 강원대가 생각보다 되게 점수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강원도가 산간 그쪽에 있어서 그래? 그 한강? 산 쪽에 있고 시골 티간가? 그래요. 아무튼 강원대 같은 경우는 좀 접근성이 좀 우리 서울에서 가까워 뭐 이렇게 북부 쪽에 뭐 남양주라든가 구리라든가 요런 노원 쪽에 요런 쪽의 학생들은 강원대를 선호하지만 그 밑에 강남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오히려 좀 점수가 좀 안 좋으면 오히려 대전 쪽으로 내려가겠죠. 충남대 쪽으로 내려가겠죠. 심지어 뭐 충남대, 가운데보다는 오히려 충북대 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운데에서 갈 수 있는 인원들이 한정된 것 같아요. 구리나 남양주 또는 북쪽에 있는 저기야 노원구라든가 이런 쪽에가 강원도를 많이 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국립대보다는 점수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나다를 봤으면 이제 가나다군의 중에서 하나 내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뭔가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지금 이거는 수시 모집하고 정시 모집의 인원수를 파악해놨죠. 여기 보면 고대 같은 경우는 수시로서 2,600명 모집하고 정시로서 1,700명이니까 거의 뭐 보통 6대4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야 정시 인원들이 되게 상대적으로 수시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가 많이 차이 날까요?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좀 차이가 나지 않나요? 지방 내려가면 어디가 많이 뽑아요? 수시를 더 많이 뽑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거기에 우리 자료에 나와 있나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나오겠답니다. 보겠습니다. 요건가요? 자, 요 자료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정시하고 수시를 모아놨는데 점수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어디야? 상지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1,700명 모집하는데 정시에서는 150명 모집하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수시에 모집한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딱 보면 뭐 정시에서 뭐 어떤 모집 그 단위를 보면 뭐 어떤 군에 한 명씩 두 명씩 막 이렇게밖에 모집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작게 모집합니다. 그래서 상지대는 유명합니다. 원래 미달이 많이 나옵니다. 한 명 두 명이니까 거의 안 낸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막판에 이제 한 명 두 명 들어오고 하니까 미달이 많이 나고 경쟁률이 높아도 뭐 한 2대 1을 넘어가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좀 많이 낮은 아이들은 상지대를 많이 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우송대라나 대전 지역에 보면 전부 다 대부분이 보면 동아대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큰 대학이지만 수시에서 4,000명 모집하잖아요. 근데 정시에서는 얼마지? 435명까지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수시에서 다 모집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럼 혹시 특정 과목만 잘 본 학생은 지원을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그게 이제 여기 표와 같이 서울 주요대학교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뭐 서울대나 연대, 고대 반영비를 보면 이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게 국어가 33.4, 수학이 거의 40% 이게 반영비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 과탐을 잘 못 봤다 그러면 과탐 반영비가 좀 낮은 영역으로 봐야 되겠죠. 거기가 어디 있죠? 그렇네요. 서강대가 과탐이 20%죠. 그러면 나머지가 뭐야? 국어하고 수학이 요 합치면 얼마지? 요게 80% 반영합니다. 그럼 영어는 반영 안 합니까? 하는데 걔들은 영어가 어떻게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를 주기 때문에 영어를 그냥 점수 차가 크지 않다 봤을 때는 국어 수학을 잘 보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서강대를 들어가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을 잘 본다는 말은 이과생인데 과학을 완전히 못 봤어. 그럼 어떻게 되나? 서강대를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건대는 못 가겠죠. 왜냐하면 건대 같은 경우는 과학 반영비 또는 한양대 같은 경우나 성대 같은 경우는 과학이 35% 반영이란 말이야. 그래서 같은 레벨이 높냐 안 낮냐를 떠나서 반영비가 과학이 세면 못 간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 한양대가 35조, 중앙대 35조 이렇게 반영비가 높은 대학은 과탐을 못 봤다. 그럼 못 보는 거고 대신에 과탐을 못 보는데 국어하고 수학을 잘 봤다 그러면 서강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특정 영역에 잘 본 영역이 있을 때 이렇게 선택할 때 우리가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원에 보면 과탐이 보통 4등급 나온 애가 있어요. 근데 국어하고 수학이 1등급 나왔어. 그래서 걔는 서강대 컴퓨터는 나오는데 건대 컴퓨터는 안 나옵니다. 불합격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A 학생은 국어와 수학을 1등급으로 잘 보고 탐구를 2등급, 5등급으로 못 본 학생이고 B 학생은 국어를 4등급으로 못 보고 수학을 1등급, 그 다음에 탐구를 1등급, 3등급으로 잘 본 학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를 보면은 서강대가 국어, 수학을 제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국어, 탐구 순으로 많이 보는 반면에 한양대는 수학과 탐구를 제일 많이 보고 국어를 조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면 A 학생은 서강대에 합격을 하고 한양대에 불합격한 반면에 B 학생은 서강대에 불합격을 하고 한양대에 합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까 말씀한 게 탐구에서 결정이 났는데 탐구는 A 학생은 같은 표점에 83과 379죠. 표점은 물론 B가 조금 낮다고 봤을 때 같은 레벨이라고 봅니다. 그때 탐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A 학생은 탐구를 못 봤죠. 근데 B 학생은 탐구를 잘 보고 대신에 얘는 국어를 아주 못 보고 얘는 국어를 잘 봤죠. 이럴 때 탐구 영역 반영비가 낮은 대학에 가면 유리하다. 그 대학이 바로 서강대이기 때문에 이 학생은 서강대에 불합격, 얘는 합격이 되겠죠. 반대로 한양대 같은 경우는 탐구 영역이 반영이 높기 때문에 한양대는 합격하고 서강대는 불합격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떤 특정 영역을 완전히 망쳤을 때 탐구하고 수학하고 국어, 영어 반영비가 어떻게 되느냐를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설명할 어떤 사이트에 가면 그 사이트에 점수를 넣으면 제일 잘 본 영역부터 제일 못 본 영역을 순서로 넣으면 가장 적합하게 나오는 학교가 등장할 겁니다.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이 국어 반영비가 높은 대학 또는 수학 반영비가 높은 대학들이 다 반영비가 다르겠죠. 그래서 네 과목 보는데 국어 반영비가 40%인 대학교, 세 과목 보는데 50%인 대학, 이거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찾아가지고 이 학교들의 뭐 자기 점수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디가 유리한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국어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다음 페이지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반영비가 높은 대학이 있죠. 와, 수학인데 심지어 얘 같은 경우는 4개 반영하는데 뭐야 이거? 수학을 50% 반영하죠.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이 숙명여대 통계학과하고 수학과 있습니다. 이런 데를 수학만 잘 본 애들이 있습니다. 전국 1등인데 뭐 과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못 본 애들이 있는데 이런 데를 한번 노려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참고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되고요. 이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부진하면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학 반영비가 높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연계니까, 그죠? 수학 반영비가 다 높겠죠. 근데 특별히 높은 대학들이 뭐 이렇게 60% 되는 대학의 3개 영역이다. 그럼 하나 빠지겠죠. 그럼 하나가 되게 못 보고 3개 영역을 봤다 그러면 이런 데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탐구 영역 높은 대학,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사이트가 다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탐구 반영비 높은 자연계, 그 다음에 수학 반영비가 그렇죠. 인문계인데도 수학 반영비가 높은 대학을 찾아가면 된다 이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서강대가 등장하네요. 이런 데가 인문계라도 수학 반영비가 되게 센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도 40% 반영하죠. 인문계 같은 경우는 수학을 40% 반영합니다. 수학을 못 보면 서강대, 서울대 같은 데는 좀 힘들다고 보입니다. 다음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도 보면 4개 반영하는데 40%나 반영하죠. 이렇게 수학 반영이 높은 대학교. 그 다음에 뒤에 가면 탐구 반영, 그렇죠. 원래 인문계 같은 경우는 탐구 반영비가 좀 낮은 편인데 탐구를 잘 본 학생이 있어. 그런 애들은 이렇게 학교가 좀 양이 차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건대 글로컬 같은 경우라든가 또는 뭐 대전대, 대전 쪽에 내려가면 대전대라든가 이런 몇 개 대학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진학사 사이트에 가면은 나오는 건데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먼저 인문계와 자연계 중에 자신이 원하는 계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쪽에 영역별 비중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잘 본 과목을 여기 앞쪽에다 적고 가장 못 본 과목을 뒤쪽에다가 적으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선 수학을 제일 잘 보고 그 다음에 탐구, 국어, 영어 순으로 잘 봤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을 한 다음에 여기 검색을 누르면 밑에 여기에 적합한 대학을 찾아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점수가 이제 이 학생의 가장 적절한 대학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학을 많이 반영하고 탐구를 그 다음으로 하고 싶다고 했는데 여기 바로 한양대가 수학을 많이 반영하고 그 다음으로 탐구를 반영하는 그런 대학을 적절하게 찾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아, 이게 참 유용하겠군요. 그죠? 이걸 네. 잘 찾으면 여러분들이 학교를 찾을 때 전체적으로 어디 정도에 해당되는지 찾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자, 영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렇게 반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비율제로 하는 대학이 있고 감점으로 하는 대학이 있고 가산을 하는 대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감점하면 1등급은 0점이지만 2등급이면 마이너스 3점을 뺀다 이런 얘기죠. 고대. 고대와 대척점에 있는 연대를 볼까요? 연대 같은 경우는 반응 비율이 인문계와 자연계 다른데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5점이죠. 그러면 영어를 좀 못 봤다 그러면 어디가 유리하죠? 어디가 유리할까요?
고대가 더 유리해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3점, 여기 5점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연대보다는 고대가 유리하겠죠. 서울대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대는 0.5가 빠지고 여기가 2가 빠지고 4가 빠지니까 뭐 이런 데는 고대 1등급 차이만큼밖에 안 되죠. 서울대 예를 들어가 영어 4등급 받고 갈 수 있을까요? 뭐 다른 걸 잘 보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가 이제 표준 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높으면 한 과목에 예를 들어가 만점이 72점짜리가 있고 어떤 과목은 68점짜리겠단 말이야. 그럼 이게 몇 점 차이지? 4점 4점 차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붙을 수 있다. 그래도 한 과목 아니고 두 과목이면 4 곱하기 4 더하기 4니까 8이죠. 그래서 영어 4등급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조금 나머지 과목은 굉장히 잘 봐야 되겠죠. 일단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비율로 가느냐, 그 다음에 내가 영어를 못 봤을 때 원래 영어가 한 7% 된다 그래. 1등급이 7% 정도 됐을 때 여기가 몇 점이야? 2점 빠지고 인문에는 4점 빠지고 요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영어는 큰 영향을 없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원래 그 표준 점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2학년도하고 23학년도에 비교해보면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국어가 최고점이 작년도는 149점인데 올해는 134점으로서 15점이 다운됐죠. 그 다음에 작년에는 28명이 만점자였는데 올해는 371명이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수도 표준 점수도 낮아졌고 문제 난이도도 낮아졌다, 좀 쉬워졌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1등급까지가 전체적으로 점수가 많이 내려갔죠. 그 다음 수학을 비교하면 수학도 작년도 만점은 147인데 올해는 145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만점자는 작년에 2007점이 나오는데 올해는 오히려 확 줄었습니다. 그죠? 한 3분의 1이 줄었는데 934명이 나오고요. 그래서 수학은 전체적으로 쉬워졌지만 만점자는 줄어들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도 표점과 올해 표점을 봤을 때 표점이 한 10점에서 15점, 최상위권 대학은 낮아질 것 같다. 근데 3등급 이하로 내려가면 전체적으로 차이가 뭐야? 3등급의 커트라인도 보면 117, 119니까 3등급 이하, 다시 말하면 3등급이 얼마죠? 23% 이하급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갈 것이다. 그래서 최상위권 애들만 표준점수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중하위권, 중위권을 봐야 돼. 중상위권 3등급 정도는 표준 점수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 쪽에도 표점을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아주 큰 변동이 생긴 게 작년도 화학 같은 경우가 작년도 28이었는데 올해는 75점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화학이 되게 어려워졌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학 같은 경우가 1등급 커트라인 68점인데 68점이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최고점에 해당되는 점수가 보통 원래는 다 만점자가 몇 프로야? 72점이 나오나요? 72점 나왔죠? 72점 나왔고 물리원 같은 경우는 70점이 나왔네요. 그래서 화학이 굉장히 원래 표점이 많이 상승했다. 근데 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수가 되게 많습니다. 화학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화학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화학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선택자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의대를 가른 학생들? 그럴까? 아무튼 화학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화학 원을 선택해서 하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화학 같은 생물이나 물리보다 지구과학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 근데 한 번 더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힘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화학은 전체적으로 작년도보다 많이 어려웠고 표점도 되게 높아졌다. 그래서 아마 원래 서울대 같은 경우는 표점으로 돌아오는 첫 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표점이 골고루 나왔다는 점에서는 큰 그게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작년같이 나왔으면 화원 선택하면 서울대를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같은 경우는 다행히 전체 만점자와 1등급 커트라인 점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작년에 같은 경우 보면 화학 같은 경우가 63점이 나오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1등 커트라인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은 걸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얘가 얘들이 공부를 못하냐? 훨씬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낮습니다. 그만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는. 자, 다음 얘기를 해볼까요?
다음은 사회탐구 표점을 비교한 건데요. 여기 2022학년도에는 66점이었던 반면에 올해는 72점으로 정말 6 플러스 6점으로 대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탐 과목도 마찬가지로 68점에서 72점, 여기는 67점, 68점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상승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는 뭐 추가로 뭐 보완한 점이 있나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과는 표준 점수가 거의 72점 가까이 나오는 과목이 있어서 문과에 표점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교차 지원을 할 때 약간의 이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이점이 좀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물론 각 대학에서 표준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지만 변환 표준 점수를 하게 되면 과탐을 본 학생들이 사탐을 본 학생들보다 100분위로 봤을 때 조금 더 가중치는 주어졌죠. 예외적으로 물론 성대 같은 경우는 좀 낮은 대학도 있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다음에서 설명해 볼까요? 잠깐만. 그래서 여기 연세대 탐구 변환 표점을 보면 이건 작년에 변환 표점인데 작년에 사탐이 66점이었다면 과탐이 71점으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였는데 올해는 사탐이 70, 과탐이 71.5점으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는 사탐의 표준 점수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보정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성대 표점이 되는데 성대 같은 경우는 과탐 같은 경우가 오히려 사탐보다 작년도 22학년도는 좀 낮았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도 마찬가지네. 그죠? 조금 최고점 100분위에서는 조금 점수가 마이너스가 돼 있죠. 그렇죠. 성대 같은 경우는 교차 지원을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차단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사실은 교차 지원율로 보면 성대가 몇 번 정도 되나요? 대학으로 보면? 그래도 4등은 되지 않았나요? 4등? 제 1번이 어디죠? 여기가 서강대가 제일 1번 타자죠. 왜 그럴까요? 여기는 국어 잘 보는 애들이 국어하고 수학을 잘 보는 애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어디였죠? 성균관대가 10등. 10등이다. 좀 높은 편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성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성대 정도 가는 아이들이 과탐 영역에서 뭐 98% 이런 애들이 잘 없더라고요. 우리 학원에도 보면. 그래서 보통 한 96%, 95%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인데 상대적으로 그 95% 정도 되면 오히려 그 점수를 가지고 수학은 잘 본단 말이야. 그래서 성대는 아마 그 과학을 못 보고 오히려 국어를 잘 봤을 때 성대 문과로 교차해 한 학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는 그 교차율은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계가 인문계로 더 많이 지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문계는 국어의 반영 비율이 35%인 반면에 자연계는 국어의 반영 비율이 30%이고 탐구가 인문계는 30%인 반면에 자연계는 탐구가 35%이기 때문에 탐구보다 국어를 잘 본 학생은 인문계를 지원을 해서 교차 지원율이 더 높게 나온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탐구가 좀 약한 아이들은 성대 교차로 가서 문과로 갔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되겠나요? 다음으로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중앙대의 변환 표점인데요. 작년에는 사회탐구를 응시한 학생들과 과학탐구를 응시한 학생 간의 표준 점수가 달랐던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의 경우를 살펴보면 만약에 인문계열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변환 표준 점수가 똑같아집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을 보든 사회를 보든 둘 다 100분위가 같으면 같은 점수를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네, 그래서 교차 지원을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표점으로 이득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나 표점이 똑같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00분위가 같으면 표점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본다면 과탐 응시자가 또 약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경희대라든가 나머지 대학도 원래 많이 이렇게 22학년도하고 23학년도 문제 23학년 보면 변환 표점이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사탐과 탐을 분리해서 우리가 100분 1을 다시 변환 표점으로 바꿨지만 올해는 과학을 봤더라도 얘가 인문계열에 지원하게 되면 100분 1로 가지고 점수를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점수 표점 차이가 오히려 작년도만큼 교차가 많이 할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서강대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학교마다 약간 어떻게 원래 표점이 변환되고 있는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입시라는 것은 1, 2점 싸움입니다. 그 1, 2점 싸움에서 누가 1점이 앞서느냐 뒤지느냐는 이런 탐구 부분에서 변환 표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긴 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런저런 설명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가나다군이 있을 때 하나를 반드시 하나씩만 내야 된다. 그 대학이 같아도 괜찮다. 다음 두 번째가 뭐였죠? 자신이 잘 본 과목을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에 유리한 대학으로. 좋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잘 본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 그 영역 반영비가 어느 대학이 높고를 다 따져야 된다. 또 뭐가 있을까요? 표준 점수를 잘 살펴봐가지고 그렇습니다. 교차할 때는 주의 깊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편점수도 보면 국어 만점자와 수학 만점자와 다 다르겠죠, 편점수가. 그죠? 그러면 그 편점수가 같은 등급이라도 표점이 높게 반영하면서 표점이 높은 것을 많이 반영하면 되겠다. 또 없나요? 변환 표준 변수를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정 영역만 잘 봤다. 예를 들어가 나 이번에 수학을 완전히 망쳤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가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큰 국립대학이다로 봤을 때도 하나 빠지는 그런 대학을 찾아봐야 되고요. 아까 쌤이 말씀하신 진학사에 들어가면 자기가 잘 본 영역 1, 2, 3, 4 넣어가지고 제일 잘 본 영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고 못 본 것을 제일 반응이 낮은 그런 대학을 빨리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29일부터 시작되는 원서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